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덤 위에 지은 집.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 집은 산에 있는 무덤을 밀고 지은 집이었다고 한다. 그 문제의 무덤이 있던 자리가 큰 마루였다. 당시 우리는 여름에 큰 마루에서 자주 낮잠을 잤는데 이상하게 엄청나게 시원했다. 그냥 집과 집 사이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말기는 했는데 큰 마루에서 잠드는 사람은 꼭 가위에 눌렸다. 엄마만 빼고 아빠, 언니, 오빠 할 것 없이 마루에서 잠이 드는 순간 배 위에 검은 쥐같이 작은 것이 확 튀어 올라오더니 갑자기 커지면서 목을 조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점차 우리 집 식구들은 그 마루에서 잠자는 것을 피했다. 식구들 함께가 아니면 잘 앉아있지도 않는다. 그러던 어느 여름, 나는 여름방학이라 점심을 먹고 잠시 너네 집 담벼락에 등을 대고 마루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다. 한 5분 지났으려나 철대문 여는 소리와 발소리 골목을 바라보니 앞집 아저씨가 걸어 들어오셨다. 우리 식구들은 대문에서 현관 오는 화단 앞 좁은 길을 골목이라고 불렀다. 나는 벌떡 일어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아무도 없었다. 내가 너무 더워서 잠깐 졸았나. 나는 땀을 닦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난 누워 있었고 내게도 올 것이 왔다. 검은 쥐만한 형상이 내 가슴 위로 올라오더니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나는 움직일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 더러운 문 열린 집안 주방에서는 엄마가 설거지하고 계셨는데 나는 엄마를 부를 수도 없었다. 아, 이대로 죽는 거. 헉. 야, 너 방학이라고 계속 그러고 잠만 자고 있을 거야. 엄마가 지른 소리의 순간 몸이 풀리면서 나는 벌떡 일어났다. 온몸이 땀 범벅이었다. 그 뒤로 나는 마루에 혼자서는 절대로 쉬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우리 집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되는 사건이 작은 사막에 불과했다. 그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나는 밥도 못 먹었다. 혼자 앉아 있으면 바람 소리에 닫아 놓은 주방 옆 방문이 계속 덜컹거려서 집안에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늘 미니 화단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던 기억이 난다. 이처럼 무서웠던 집 점점 이야기 거리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 오빠가 아빠, 어젯밤 왜 들어오시다 말고 왜 다시 나가신 거예요? 라고 말하자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아빠가 고개를 갸우뚱하셨다. 나 오늘 아침에 들어왔는데 새벽에 온 적 없는데. 그럼 그건 누구야? 난 당연히 아빠인 줄 알았지. 시끄러 밥이나 먹어. 밥 먹다 말고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라고 엄마가 말씀하셨다. 아니 그게 새벽 2시쯤인가? 철대문 여는 소리, 다시 닫고 문 잠그는 소리, 그리고 골목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는 발소리가 나서 아빠 들어오시는 줄 알고 문 열러 나가려고 하는데 현관문 앞에서 딱 멈추더니 바로 다시 되돌아서 나가시더라고. 모두 헉 하는 분위기에서 잠꼬대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라는 엄마의 호령으로 모두 식사 모드로 들어갔다. 그 뒤로 오빠는 밤늦게까지 절대로 깨어있지 않았다. 그리고 군대 가버렸다. 이제 오빠 방은 큰 언니 차지가 됐다. 위 이야기를 잊어먹을 때쯤 큰 언니가 공부하느라 새벽까지 깨어있는데 철커덕 삑 철컹 철문 열리는 소리 그리고 닫는 소리 뚜벅뚜벅뚜벅 골목 걸어오는 소리 그리고 현관문 앞에서 딱 멈추는 순간 큰 언니는 예전 오빠가 했던 소리가 생각나서 누구야? 라고 소리치며 현관문 쪽으로 나 있는 작은 창문을 헤결어 젖히며 내다보았는데 아무도 없었고 뒤돌아가는 발소리도 나지 않았다. 언니는 그대로 밤을 새웠고 아침에 엄마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 기가 허해서 그래. 밤 늦게까지 있지 말고 일찍 자. 이것으로 또 일단락 났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다. 주말에 할아버지 제사가 있어 엄마와 큰 언니는 서울 할머니 댁에 가셨고 집에는 아빠와 나 그리고 작은 언니가 있었다. 나와 작은 언니는 겁이 많아서 엄마가 안 계신 이유로 안방에서 아빠랑 같이 자기로 했다.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는 좀 덥고 밤에는 약간 쌀쌀한 날씨 저녁에 창문을 열어놓은 것을 잊고 우리는 그냥 잠이 들었다. 몇 시쯤 되었을까? 꽤 춥다고 느꼈다. 아빠도 추우신지 눈을 비벼 뜨고 계셨다. 아빠 내가 문 닫을 게란 말과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손을 뻗으려고 하는데 창밖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이다. 그것도 하얀 옷 검은 머리 긴 사람. 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선 채 아빠라고 중얼거리며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가 벌떡 일어나시면서 야, 너 뭐해? 창문 닫으라니까. 라고 말씀하시다 말고 내 팔을 흔들면서 왜 그래? 왜 그래?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고 아빠에게 내가 본 상황을 설명하였다. 아빠는 후레쉬를 찾으시더니 잠시 확인하고 오시겠다며 문으로 향하셨고 나는 혼자 있는 게 무서워 골아 떨어져 있는 작은 언니를 뒤로하고 아빠 옷자락을 잡고 따라 나갔다. 아빠는 광도 열어보고 철대문까지 가서 확인해봤지만 철대문은 잠겨있는 채로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결국 이 사건은 내가 잠결에 헛것 본 것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 결정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 발생한다. 엄마가 제사에서 돌아오셔서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내가 겁이 너무 많아서 그런 헛것을 보는 거라고 엄마는 일축하셨고 그날 이후 난 엄마와 함께 엄마 옆에서 엄마의 옷 자락 끝을 잡고 잠을 잤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어김없이 엄마 옆에서 엄마의 옷자락을 검지손가락으로 돌돌 감은 채 잠을 자려고 뒤척거리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무덤 깎고 지은 집에서 보았던 기억이 있는 듯한 여자가 나를 보매시 웃었다. 나는 죽을 것 같이 무섭고 떨려 엄마를 깨우려 했는데 몸은 꼼짝도 안 하고 그 여자는 나와 엄마 사이에 앉았다. 그리고 엄마의 옷자락을 감고 있던 내 손가락을 펴려고 손을 뻗어왔다. 옷자락이 풀리면 난 꼭 끌려갈 것만 같은 두려움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꺽꺽거리고 있는데 드디어 손가락이 풀어지는 순간 그 여자는 내 목으로 손을 옮겼고 점점 조여왔다. 나 이제 죽는구나. 그 여자는 여전히 날 보며 웃고 있었고 그대로 나는 검은 나락으로 아침에 눈을 뜨니 엄마 옷자락을 잡았던 검지에 손톱이 목에는 흐리게 손자국 비슷한 멍이 들어있었다. 일어나자마자 울며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나를 보시고 엄마가 드디어 조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다. 그리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우리 식구가 그 집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일요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모두 집합이라는 엄마의 명령이 떨어졌다. 모두 안방으로 모였다. 모두 양손 다 앞으로 내어봐. 어서. 라고 무척 무섭고 날카로운 음성으로 엄마가 말씀하셔서 모두 쫄았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자세히 살피시더니 어젯밤에 손톱 깎은 사람? 라고 말하며 엄마가 우리를 쳐다보셨다. 그제서야 간 큰언니가 엄마 왜 그래?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라고 말했다. 언니의 물음에도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흩어졌다. 우리는 밥을 먹고 나는 안방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순간 잠이 확 깨어버렸다. 엄마의 한마디에 난 귀신이 맞아라고 생각했다. 난 너무 놀라서 움직이지도 소리를 내지도 못하는 채 반쯤 누운 자세로 엄마만 응시하고 있었다. 엄마는 내가 졸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아빠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엄마는 여보 아까 속옷 벗어놓은 거 세탁기에 넣었어요. 라고 말했고 응 애들 보기 전에 빨리 빨아버려. 라고 아빠가 말했다. 그 소리에 내가 벌떡 일어나 세탁기로 뛰어가서 아빠의 속옷을 꺼내 들었다. 나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아빠의 속옷에는 선명한 핏자국이 있었다. 그것도 엄지와 검지를 제외한 세 손가락을 피해 찍어 속옷 위에 찍은 상태에서 쭉 선 긋는 것처럼 처음에는 진하게 그리고 끝부분으로 갈수록 흐려지게 묻어있는 핏자국이었다. 그런데 더 섬뜩한 것은 그 핏자국이 윗 러닝 셔츠에만 묻어 있었는데 위치가 배꼽 바로 윗부분에서 단전 있는 곳까지였다. 팬티에는 아무런 자국도 없었다고 하신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3개월 만에 이사를 했다. 그러고 보니 그 집에서 재산의 거의 반 이상을 잃고 아빠 사업이 부도나고 힘들었던 것 같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집을 짓기 위해 무덤을 밀어야 하는데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무덤 주위를 찾을 수 없어 이장을 못하고 그냥 밀어버리고 집을 지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밀었던 공사하시는 분은 집 짓는 도중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두 번째 이야기, 무당. 친구 어머님께서는 사대문 안에 사시는 큰 기와집에 엄청난 부자셨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뭐 지금도 그 집 말고 친척들 보면 100억대가 넘는 부자들이니 그 집도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겠죠. 각설하고 이 집이 망하게 된 이야기부터 해드리지요. 원래 잘 살던 집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 우환이 끊이질 않고 아들은 자꾸 비행을 저지르고 체조 선수였던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사람이 안 좋게 변해서 주색 잡기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더랍니다.
맞벌이였던 이 어머님께서는 그래도 이 상황을 보며 안타까워하던 그런 사람이셨습니다. 그 집에는 어느 날 누가 가져다 놓은지도 모르는 어떤 무당의 그림이 안방에 걸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항상 자기 방에서 자다가 어느 날인가 안방에서 뭐 책을 읽던지 하다가 살짝 잠이 들었는데 그 그림 속의 무당이 그림에서 걸어 나와서 칼춤을 추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놀라서 눈을 뜨니 그 무당이 쳐다보며 점점 가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머님께서는 나가려고 하는데 몸은 안 움직이는 전형적인 가위에 눌리셨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그 그림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안방 출입을 자제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지나서 자신의 방에서 자다 보면 작가 시점으로 꿈을 바라보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 상황이 찾아왔는데 안방에서 그 무당이 나와서 자기가 있는 방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문에 손을 대는 순간 잠이 깼고 어머님은 뭔지 모를 불안감에 빠졌다고 하셨죠. 아마 그런 꿈을 꾸고 정말 얼마 안 돼서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어떤 사기꾼들에게 걸려서 집안 재산을 몽땅 털리는 일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체조선수를 하시던 그 건강하신 분이 화병으로 들어누우시고 끝내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어머님의 어머님이신 할머님께서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힘이 들면 종교에 기이하죠.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은 한 스님이 할머님께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할머님은 왜 절에 다니게 됐는지를 설명하셨고 그 스님이 집에 한번 같이 가보자가 하시더군요. 스님이 오셨을 당시에 친구 어머님은 집에 계셨는데 스님이 집안을 둘러보시다가 안방에 들어가셔서는 무슨 불경을 외우더니 그 무당 그림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님이나 친구 어머님께서 그 그림이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시니 스님이 이거 보시라며 그림을 2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보신 것은 무당 그림 속의 무당의 머리카락이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머리카락이 한 올 한 올 심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면서 소름이 돋아서 소리를 깍 질렀다고 하시더군요. 그 그림은 스님이 가져가셨고요. 뭐 그 그림 때문인지는 모르나 일단 집안은 망했고 솔직히 아주 망한 것은 아니나 예전처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졌죠. 그 그림의 내막 이런 것은 모르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할아버님이 돌아가셨기에 할아버님일 수도 있겠지만 가족들 중에 누구도 그 그림이 어디서 나와서 안방에 걸려있는지 몰랐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갈라집 손톱. 바로 며칠 전의 일이다. 그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정장을 입고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고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디지털로 표시된 글자가 맨 꼭대기인 8층부터 점점 내려온다. 나는 빛나는 아래쪽 화살표를 바라보며 덜 깬 아침잠에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왠지 느린데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엘리베이터의 문자판은 1층을 가리키고 있었다. 도대체 뭘 멍하니 있던 거야. 나는 나의 멍청함을 탓하며 한 번 더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문자는 1에서 변할 기색이 없었다. 조금 초조해진 나는 몇 번이고 다시 버튼을 눌렀지만 엘리베이터는 움직일 기색이 없다. 아침부터 고장인가? 여름부터 들어와 살고 있는 이 맨션은 재개발을 거친 건물이었다. 낡은 건물을 콘크리트 구조만 남기고 내부와 외부를 모두 재개발한 것이었다. 밖에서 보기에는 새로 지은 것 같지만 건물 자체는 낡은 셈이었다. 원래 건물이 낡다 보니 이런 일이 많은 것일까? 나는 약간 불안함을 느끼며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포기하고 계단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1층까지 내려와 엘리베이터를 보자 여전히 문자판에 표시는 1인체 문이 닫혀 있었다. 나는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는 출근하며 관리실에 들러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것을 알렸다. 바로 정비회사에 연락해서 고치겠습니다. 라고 관리인은 미안한 듯 말했다. 전철에 올라탈 무렵 이미 나는 그 사건을 잊어가고 있었다. 그날은 제출 자료의 핵심인 수치 산출을 하는 날이었다. 아무래도 시간이 꽤 걸리다 보니 새벽까지 야근을 해야 했다. 회사를 나와 택시를 타고 맨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 반이 넘었을 때였다. 지친 발걸음으로 맨션의 입구에 들어섰을 때 나는 아침의 사건을 떠올렸다. 아직 엘리베이터가 안 고쳐졌으면 6층까지 걸어가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며 엘리베이터에 앞으로 간다. 조심스레 버튼을 누르자 화살표 버튼이 빛나며 문이 열린다.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서 6층 버튼을 누른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진다. 옷 갈아입고 바로 자자. 그렇게 생각하며 6층으로 올라가는 문자판을 보고 있었다. 예상과는 다르게 엘리베이터는 6층을 넘어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6층 버튼은 여전히 빛난 채 그대로다. 그 상황에서 내가 먼저 느낀 감정은 분노였다. 방금 전까지 안도하고 있는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일 아침 관리인에게 잔뜩 화를 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곧바로 이 엘리베이터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이 떠올라 조금 무서워졌다. 맨 꼭대기인 8층에 도착하고 몇 초 후 문자판의 숫자가 사라지고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6층 버튼의 빛도 문자판과 함께 꺼져버렸다. 나는 열린 버튼을 계속 눌렀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 그래서 모든 층의 버튼을 하나하나 다 눌러보았다. 엘리베이터는 어떠한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다. 심지어 버튼에 불조차 들어오지 않는다. 나는 혼자 힘으로 탈출하는 것은 포기하고 비상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지지직거리는 스피커의 자름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분명 어딘가에 연결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응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3분 정도 지났는데도 대답이 없다. 나는 조금 초조해져서 그 버튼을 마구 눌렀다. 네. 스피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나는 마음을 놓았다. 미안합니다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아서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나는 대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소리는 나지 않고 희미한 잡음만이 들려올 뿐이다. 저기요,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한 번 더 물어봤지만 역시 응답은 없다.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엘리베이터 안에 울려 퍼진다. 그리고 30초 정도 지났을까? 그 잡음 사이에 무엇인가 이상한 소리가 섞여 들리기 시작했다. 몇 초마다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 나는 그것을 알아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기묘한 소리였다. 끄끄거린달까, 꾀꾀거린달까. 소리라고 하기도 힘든 것이었다. 그것이 몇 초 간격으로 희미하게 들려온다. 그 소리는 마치 어릴 적의 장난으로 개구리를 밟았을 때 나던 소리를 떠올리게 했다. 그 소리가 몇 번 정도 계속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소리는 끊겼다. 회선이 끊어진 것 같았다. 나는 다시 버튼을 눌렀지만 더 이상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나는 엘리베이터 문을 밀거나 열어 조치려 했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냈지만 엘리베이터 안이어서 인지 전파가 잡히지를 않았다. 야근 때문에 피곤했던 나는 탈출하기 위해 힘을 쓰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 결국 나는 아침에는 누군가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을 눈치챌 것이라 생각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방에서 마시다 넣어뒀던 생수병을 꺼내 한 입 마신다. 손목시계를 보니 시간은 이미 새벽 3시였다. 아침에 사람들이 출근하려면 적어도 3시간은 기다려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일단 조금 쉬기로 했다. 복잡한 생각은 그만두고 눈을 감으려 하는데 또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뜨자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려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마음 깊이 안도했다. 그리고 내가 했던 온갖 헛수고를 떠올리며 자주 섞인 웃음을 지었다. 다시 고장나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나는 허둥대며 가방을 어깨에 메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나온 직후 나는 내가 이상해진 것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현기증 때문에 넘어질 뻔했다. 등 뒤에서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것이 느껴진다. 내 눈앞의 풍경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왼편의 안쪽까지 늘어선 방문과 창문들. 오른편에 보이는 야경. 이것 자체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왼편에 늘어선 문들은 평상시 보아오던 새 것이 아니라 매우 오래된 것 같은 낡고 무거운 철제 문이었다. 깨끗한 타일이 붙여져 있던 외벽은 군데군데 금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져 무너질 것 같은 회색의 시멘트 벽으로 변해 있다. 그리고 멋진 조명으로 비추고 있던 전구는 사라지고 몇 개의 낡은 형광등이 당장이라도 꺼질 것 같이 불규칙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자 등에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한기가 서려왔다. 나는 한시라도 빨리 이곳에서 도망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마구 눌렀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포기하고 계단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하지만 계단 앞에는 두꺼운 방화문으로 막혀 있어 밀고 당겨봐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로 도움을 구하려 했지만 화면에는 본 적 없는 에러 표시만 나오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곳에서 도망가기 위해 나에게 남은 유일한 수단은 엘리베이터 반대쪽에 있는 또 하나의 계단뿐이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기분 나쁘게 이어진 낡은 방들 앞을 지나가야만 한다. 나는 그것이 너무 싫었다. 원래 내가 살던 맨션과 같은 구조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계속 서 있을 수도 없었다. 결국 나는 안쪽을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대로 서 있느니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다. 창문, 문, 창문, 창문, 문, 창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창문이 2개. 이 구조는 내가 사는 맨션과 같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계단까지 가기 위해서는 8개의 문을 지나가야 한다. 흐릿하게 명멸하는 형광등 때문에 안쪽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째서인지 같은 구조라는 내 예측이 맞을 거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었다.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걷는다. 전멸하는 형광등의 빛이 금이 간벽이나 녹슨 문을 기분 나쁘게 비춘다. 창문은 닫혀 있고 창의 격자는 잔뜩 녹슬어 있다. 첫 번째 문을 지날 무렵 나는 오른편에 보이는 야경의 변화를 눈치챘다. 수도권인 이곳은 아무리 새벽이라고 해도 불이 켜진 곳이 많을 터였다. 이 맨션 주변만 해도 가로등이나 아직 자지 않는 사람의 집에서 빛이 보일 것이다. 하지만 오른편에 보이는 것은 완전한 어둠뿐이었다. 빛은 하나도 안 보인다. 새벽 3시라고는 해도 등불 하나 켜져 있지 않을 리가 없다. 나는 더욱 겁에 질렸다. 이상한 세계에 혼자 떨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 나는 근거도 없이 이 앞에 있는 계단이 출구라고 믿었다. 2번째 문을 통과할 때 나는 앞에서 무엇인가의 낌새를 눈치챘다. 그것은 소리였다. 규칙적인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들어본 적 있는 소리다. 그것은 엘리베이터의 스피커에서 들려왔던 그 소리다. 정적 속에 그 개구리를 밟는 것 같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그 소리는 아무래도 3번째 방 근처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소리는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들려왔다. 나는 3번째 문 근처에 멈춰 섰다. 그 문 끝에 있는 창문이 열려 있는 것 같다. 소리는 거기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조금씩 창문에 가까워졌다. 창문은 반쯤 열려 있다. 나는 격자 너머로 살그머니 창을 들여다보았다. 들여다본 방은 깜깜했지만 안쪽 방의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앞에 방에서는 희미한 빛이 보였다. 안쪽 방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머리가 긴 여자가 등을 돌리고 앉아서 양손을 높이 들었다 흔들며 내리고 있었다. 일심불란하게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리며 여자는 몇 번이고 양손을 흔들며 올렸다 내리고 있었다. 손을 내릴 때마다 들려오는 개구리의 단말마. 자세히 보니 여자는 사람을 올려놓고 있는 것 같았다. 여자의 것이 아닌 다리가 이쪽 방향으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높이 치켜 올린 양손에는 부엌칼 같은 것이 들려있다. 마음껏 내려치키는 부엌칼. 킥킥거리는 소리는 폐가 찍혀서 충격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일 것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미동조차 없다. 하지만 여자는 신경 쓰지 않고 부엌칼을 계속 내리찍는다. 그것을 알아차린 나는 무심코 뒤로 물러났다. 끼익하고 바닥에 구두가 끌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반사적으로 입을 가리고 몸을 숨겼다. 귀를 기울여서 방 안의 소리에 정신을 집중했다. 심장은 미친 듯 뛰어서 박동이 들려올 정도다. 마음을 안정시키려 노력하며 나는 귀를 쫑긋 세웠다. 내 심장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안정을 되찾은 나는 자세를 낮추고 신중히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지금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안쪽에서 다다다닥하고 현관을 향해 엄청난 기세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계단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4번째 문을 지나갈 무렵 뒤에서 쾅하고 무거운 문을 거칠게 연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온다.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나는 필사적으로 앞만 보고 달렸다.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는데도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져만 온다. 6번째 문쯤 오자 이미 발소리는 내 바로 뒤에서 들리고 있었다. 심장과 폐가 터질 것만 같다. 7번째의 문을 지나치자 계단이 보였다. 저기까지만 가면 살 수 있어. 계단으로 가면 안전하다는 보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그렇게 믿으며 달렸다. 마지막 문을 통과할 무렵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바로 내 옆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부엌 칼이 등에 꽂힐 것 같은 공포에 나는 아무 소리나 지르며 달렸다. 그리고 계단을 한 번에 뛰어내리려고 한 순간 나는 뒤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잡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어떻게든 계단으로 온 힘을 다해 뛰어내린다. 몸의 밸런스가 무너져 이상한 자세로 공중으로 날아오른다. 그리고 등에 강한 충격이 느껴졌다. 순간적으로 계단 위에서 끔찍한 얼굴로 나를 노려보는 여자가 보였지만 나의 의식은 곧바로 희미해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다. 당황해서 주변을 살폈지만 평상시와 똑같았다. 몸이 여기저기 아팠지만 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기에 나는 천천히 계단으로 내려갔다. 아무래도 나는 8층과 7층 사이의 계단에서 정신을 잃고 있었던 것 같았다. 시계를 보자 아침 6시였다. 집에 겨우 도착하자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나를 걱정했던 것인지 바로 아내가 나왔다. 몸을 겨우 움직이는 나를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지른다. 아내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도저히 그 사건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술에 취해 계단에서 떨어진 채 자버렸다고 했다. 아내는 의아한 얼굴이었지만 곧바로 타박상을 응급처치해 주었다. 그날은 도저히 회사에 나갈 몸 상태가 아니었기에 나는 회사를 쉬었다. 만약을 위해 병원에 가자고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에 의지하면서 엘리베이터의 앞에였을 때 나는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참았다. 엘리베이터는 평범하게 도착해서 평범하게 우리를 옮겨다 주었다. 그 사이 나는 고통조차 잊을 만큼 긴장하고 있었다. 입구에는 관리인이 있었다. 관리인은 아내에게 부축받고 있는 나를 보고 걱정하며 말을 걸어온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관해 물었다. 어제 정비회사에서 사람이 왔었지만 고장은 없었다고 관리인은 말했다. 나는 그 사건이 정말 있던 것인지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피로 때문에 꿈이라도 꾼 것이었을까? 회사를 이틀 쉰 나는 아직 여기저기 쑤시는 몸으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장을 입기 위해 윗도리를 옷걸이에서 꺼냈을 때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그 이후 나는 계단으로만 다니고 있다. 최대한 빨리 이 맨션은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갈 생각이다. 역시 그 사건은 모두 현실이었던 것이다. 내 정장 윗도리에는 거무스름하게 갈라진 손톱이 매달려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무서운 여자. 때는 2009년 겨울로 기억합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그동안 하던 일들을 모두 접고 동대문 노상에서 가방 장사를 하고 있었지요. 겨울은 비수기라 그다지 장사도 되지 않고 여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같이 장사하는 형들과 조금 일찍 장사를 접고 가까운 노래방으로 기분이나 풀려고 갔었습니다. 물론 남자라면 아시다시피 도우미들을 불러 놀았고요. 마침 마감 시간인데다가 우리들이 너무 재미있게 놀아서인지 아침에 밥까지 같이 먹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3대3 미팅 같은 분위기가 되었고 술이 들어가면서 각자 파트너들이 정해지고 밥보다 술을 더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 파트너와 전 따로 나와 모텔로 했고 그날 일을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란 게 웃긴 것이 서로 살을 섞다 보면 그 짧은 시간에도 정이란 것이 생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를 만나고 이틀을 만나고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제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 여자가 제 생일상을 차려주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전 그 여자의 집으로 처음 향하였고 거기서 타지에서의 외로움과 서러움이 뒤엉킨 눈물 섞인 생일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피곤함이 몰려와 그 여자의 방에서 혼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잠결에 들리는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결에 들리는 소리는 여자의 흐느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울면서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어렵사리 눈을 뜨고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책상에 앉아있는 여자가 있었고 그 앞에는 소주병이 있었습니다. 3병 정도 있었는데 벌써 2병을 마시고 나머지 1병을 마시는 중이었습니다. 더욱 저를 놀라게 한 건 아무도 없는 허공에 대고 술주정을 하는데 비오는 날 술 취한 광녀가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닐 때 내는 그런 소리 비슷한 것을 내며 울고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놀랐지만 술에 취했으니 저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몸을 일으켜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전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의 눈은 이미 흰자위밖에 보이지 않았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전 그 자리에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은 차마 설명하지 못할 정도의 끔찍한 몰골이었으니까요.
마침 해가 떨어져 어두워져 있었을 때라 더욱 공포감을 솟아오르게 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길로 저는 집으로 돌아와 마음을 추스리고 그날의 일을 잊어버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다시 장사를 나가기 위해 오후 늦게 물건을 챙기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2시쯤인가 제가 자취하는 옆방에 새들어 사는 친한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집에 와봐야겠다.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아무 말 말고 빨리 오기나 해, 임마. 저는 더 이상 자세한 것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장사를 마무리 지은 다음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반지하에 허름한 저의 보금자리를 지켜주는 현관문에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불투명한 유리문은 모두 깨져 있었고 손잡이 부분도 누가 망치나 큰 둔기로 망가뜨려 놓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도둑의 소행인가 했는데 옆방 형의 말을 들으니 밖에서 웬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며 온갖 쌍욕을 해대며 빨리 나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조용하더니 큰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 하였습니다. 형이 나갔을 때는 이미 여자는 없어진 상태였고 형도 처음엔 나가서 뭐라 하려다 제가 사귀는 여자라 생각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대충 상황 정리를 하고 저는 장사할 물건을 준비하기 위해 이틀간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저주 때문일까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받기로 한 물건의 시일이 지체되어 손해를 보게 된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 저를 반긴 것. 일을 가기 전 마당에 널어 두었던 옷가지들에 갈기갈기 찢어진 처참한 상태와 그 위에 피 묻은 식칼 그리고 메모지 한 장이었습니다.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그 순간은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옆방의 형의 얼굴을 보기도 부끄럽고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나 싶은 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물론 저장은 하지 않았지만 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부탁인데 이러지 말아줬으면 해. 어차피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 꼭 죽여버릴 거야. 이 자식아. 히히. 뭐. 야 이 미친년아, 지랄을 해라. 네가 뭔데 이러는 거야.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러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흑흑. 히히. 너 죽여버릴 거야. 가만 안 놔둘 거야. 히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소름 돋는 통화였습니다. 마치 다른 두 사람과 통화를 하는 느낌이랄까요. 잘못했다 울다가도 갑자기 소름 끼치게 웃으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하질 않나. 일단 전화를 끊고 전 한 번만 더 그러면 혼쭐을 내주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매일매일 아니 매시간 매분 매초마다 전화기가 울린 것이 몇 시간이고 계속 전화가 울립니다. 전 장사를 해야 하는 사람인데 거래처와 통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운 좋게 틈이 생겨 통신사에 스팸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번호로 또 전화가 옵니다. 정말 무서운 건 한창 거래처와 통화를 해야 하는 시간인데 전화가 계속 오는 바람에 제대로 된 통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쓰는 폰은 폰에서 바로 스팸 차단이나 수신거 부과되는 기능이 없는 폰이었기 때문에 더욱 곤란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르는 번호라고 무작정 안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영업 특성상 전화를 많이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루 종일 전화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수월하지 않으니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새로운 번호를 바꾸고 전에 폰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덕분에 동대문 장사를 접게 되었고 저는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향에서 새롭게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게 한 통의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너 내가 번호 바꾸면 못 찾을 줄 알았니? 5번째 이야기. 주워온 침대. 저도 저희 막내 이모께서 우연찮게 주워온 물건 때문에 겪게 된 실화를 글로 옮겨보겠습니다. 막내 이모께서 결혼하시기 전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 외가가 지방에 있는 관계로 그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이모께서는 일을 구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셨고 절친한 친구분과 같이 자취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서울 모처였는데 하숙, 자취, 고시업및 암튼 학생이나 주머니 사정이 궁한 직장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하숙촌이었습니다. 각설하고 이모께서 오래간만에 주말이라 친구분과 함께 집 대청소를 시작하셨습니다. 일과 각종 핑곗거리로 미뤄뒀던 집안 정리를 갑자기 하니 버릴 물건이 산더미처럼 써요.
모아놓은 각종 쓰레기들을 버리기 위해 짐짝 들 듯 들고 밖으로 나갔는데 헌옷수거함 앞쪽에 정말 누가 봐도 새것 같은 2인용 침대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짐을 들고 혼자만 발견하신 이모께서는 친구분까지 대동해 도대체 누가 이런 곳에 쓸만하다 못해 부잣집에서나 쓸 법한 좋은 침대를 버려두고 갔나 의아하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은근히 몇 년째 살면서 궁색한 살림살이에 침대 하나 놓는 것도 엄두가 나지 않던 시기라 비록 버려진 물건이지만 순간적으로 탐이 나셨다고 합니다. 당시엔 IMF로 온 나라가 경제적 침체와 고통 속에 보내던 시기였습니다. 침대는 물론 화장대 하나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빠듯하셨답니다. 일단 해가 저물고 이모께선 친구분과 상의한 끝에 주인이 있었으면 벌써 가져갔을 테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언제 나타나 가져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이모 친구분의 당시 남자친구를 불러 늦은 밤 침대를 집으로 옮겨오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분이 오시고 매트리스와 침대를 분리해 따로 낑낑대며 또 조심조심 옮기셨습니다. 성인 남자가 한 명 가세했지만 워낙 침대가 2인용의 더블 사이즈라 정말 옮기는데 애를 먹으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모 친구분의 남자친구 덕에 셋이서 낑낑대며 침대를 자취방에 하나 딸려있는 안방으로 옮기는데 성공했고 버려진 침대는 그렇게 이모의 자취방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워온 침대를 들여놓은 바로 그 다음날 이모 친구분께서는 전산 사무 일을 하시던 터라 늦게까지 야근을 하거나 회식을 하는 날이 잦으셔서 이모가 정시 퇴근을 하시면 늘 썰렁한 집안엔 자정까지 혼자 계셨다고 합니다. 서울 올라오고 방을 잡은 처음 몇 달 동안은 이게 적응이 되지도 않고 무서워서 집안에 불은 다 켜놓고 일부러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강도나 공포스러움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점점 익숙해지시면서 어차피 친구분은 오늘도 늦겠거니 하며 집안의 모든 불을 다 끄고 그냥 잠자리에 드셨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딱딱한 바닥이 아닌 침대 위에 누워서 그러셨는지 또 그날 유난히 피곤하고 잠이 더 잘 오셨답니다. 그렇게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가위에 눌린 것 말고 사람이 깊은 잠이나 단잠을 자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이 확 떠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잠결에 실눈이 떠지는 것도 가위가 풀려 정신을 차린 것도 아닌 상태에서 잘 자다가 한순간에 그냥 눈이 팍 떠지시더랍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부엌 겸 거실 쪽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 창문 밖에 가로등 불빛과 오랜 기간 어두운 곳에서 잠이 들어 있었던 탓인지 불을 환하게 켜놓은 것 마냥 상당히 잘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틈새로 뭔가 희뿌연 것이 희미하게 눈 깜짝할 속도로 휙휙 지나가는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친구분이 오셨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로는 그럴 일 없겠지만 강도나 도둑이 든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드셨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바닥에 발바닥 마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고 무슨 용기가 나셨는지 그 즉시 방에 불을 켠 채 문을 확 열어 젖히셨다네요. 그리고 바로 시계를 봤는데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친구분은 물론 집안엔 그 어떤 것도 없이 그저 정적만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조금 찝찝한 마음에 방문을 닫는 것도 모자라 친구분이 오시던 말던 문까지 걸어 잠그고 그렇게 그날 밤 자는 둥 마는 둥 하며 보내셨다고 합니다. 아침 출근길에 친구분께서 어제 왜 방문 걸어 잠궜냐? 너 때문에 거실 마루 바닥에서 잤다 등등 핀잔 아닌 핀잔 좀 들으셨대요. 그리고 이모께서는 밤마다 위에 겪었던 일들이 계속 되풀이 되기 시작하셨습니다. 불현듯 눈이 확 떠지고 방 문틈 사이로 무언가 휙휙하고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지 반복될 무렵 그 휙휙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처음에 봤을 때 보다 그 속도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걸 느끼셨답니다. 말하자면 처음엔 휙휙하고 정말 분간할 수조차 없이 빨리 지나갔다면 하루, 이틀, 날이 거듭될수록 정확히 그 시간에 눈이 떠지고 문 틈새로 물체를 확인하는 건 똑같은데 그 물체의 움직임이 처음보다 현격히 속도가 느려져 시간이 더 지나면 정말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 속도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런 일들을 겪고부터는 앞에 기술했듯이 방문을 꼭 닫고 잠그기까지 하는데 정확히 그 물체를 확인할 정도의 틈새로 늘 열려 있었습니다. 상황이 계속 지속되자 이모께서는 하루하루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공포스러워지셨습니다. 친구분과 상의하고 꺼려지던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지만 아무런 해답도 찾을 수 없으셨답니다.
그때 저도 이모를 뵌 기억이 나는데 원래는 아담하시고 통통한 체형이셨는데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정도로 말라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땐 어릴 때라 그냥 몸이 좀 안 좋은 정도로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여쭤보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몇 달 새 신경쇠약까지 걸리신 이모는 집에 들어가기 싫다며 시골 외가댁으로 내려오는 횟수가 잦아지셨고 명절 때만 뵙던 이모를 주말이나 방학 때 자주 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침대를 들여온 이후부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이상하게 이모나 친구분께서는 무감각하시고 다른 쪽으로만 원인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모 친구분께서 급한 일로 몇 달간 출장을 가게 되셨고 집을 계속해서 비워놓을 수 없는 터라 이모께서 친구분 출장 기간 동안만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날 밤도 도저히 잠이 올 것 같지 않아 처음 집에 오신 것처럼 온 방 안에 불을 다 켜놓고 TV며 각종 가전기기들도 죄다 켜러 오셨답니다. 그렇게 밤 9시 정도가 지나 어느 순간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주무시다가 또다시 눈이 확 떠지며 정확하게 방문 틈틈이가 눈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앞서서는 어둠 속에서 푸셨다고 집안에 불은 다 켜놓은 터라 이번엔 정말이지 그 물체가 제대로 보일 것만 같아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것밖에 없으셨답니다. 가위에 눌린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를 소름끼침과 공포, 압박감에 그냥 어쩔 도리가 없이 이불만 붙잡고 그러고 있는데 사람이 밝은 곳에서 눈을 감았을 때 시력 검사 같은 걸 하면 손가락을 감은 눈 주위로 움직이거나 앞에서 누가 움직이면 그게 빛은 느껴져서 알아채지 않습니까? 그때 이모께선 자신도 모르게 눈이 확 삐아지셨답니다. 그리고 못 볼 걸 보시고 말았죠. 그동안 어둠 속에서 휙휙하고 빠르게 지나던 문틈새 부엌 겸 거실의 의문의 물체가 밝은 불빛 아래에서 그 속도가 확연히 줄어들어 아주 선명하게 보였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한 명은 목이 없고 다른 한 명은 다리가 없는 여자가 문틈새 앞을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답니다. 이모께선 그 자리에서 그냥 졸도해 버리셨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문두들기는 소리에 눈을 뜨셨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대낮에도 형광등이 켜져 있길래 무슨 일 있나 하고 문을 두드리셨다는데 이모는 그 즉시 주인집 아주머니께 믿기 힘든 그날 밤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셨고 도저히 무서워서 이 집서 못 살겠다며 방을 빼겠다고 거의 반의원식으로 부탁드렸답니다. 당연히 주인집 아주머니 쪽에서는 계약 기간도 남았고 다른 문제도 아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방을 빼주는 건 절대 안 될 말이라며 옥신각신하셨답니다. 이모는 침대 주워온 이야기까지 모두 했다고 합니다. 주인집 아주머니는 분명히 그 침대를 주워온 게 원인일 거라며 침대를 얼른 갖다 버리라고 남의 물건은 그래서 함부로 주워오는 게 아니라며 이모를 데려 윽박지르셨고 이모도 그때서야 곰곰이 생각해보니 침대를 주워온 날부터 그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던 걸 뒤늦게 느꼈답니다. 친구도 출장 중이며 침대를 옮길 사람이 없으니 아주머니께 부탁해 그날 하루 아주머니 댁에서 신세를 지고 그 다음날 친구분께 연락해 지인들을 동원해서 당장 침대를 원래 있던 위치로 갖다 놨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솔직히 그런 일을 겪고 나니 너무나 무서워 친구분이 오시기도 전에 우선 고향인 외가로 내려가 계셨고 친구분이 돌아오신 후 상의하에 친구분은 그대로 사시기로 결정했답니다. 친구분과 나눠냈던 얼마간의 계약금을 돌려받고 일도 그만두신 채 그 길로 외가로 바로 내려오셨답니다. 침대를 버리긴 했지만 도저히 그런 일을 겪은 그 집에서 살 용기가 안 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계약 잔금 문제로 오가며 우연히 지나던 침대를 버린 그 자리를 봤는데 불과 며칠 사이 또 누군가 침대를 가져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희한한 건 이모와 다르게 친구분께서는 침대를 옮겨왔을 때 혼자 계실 때도 이모께서 외가로 내려오시고 혼자 사셨던 때도 그런 일을 겪지 않으셨다는데 이모께서 외가댁으로 내려가시고 정확히 1년여 동안을 혼자 거기서 사시다가 새벽 귀갓길에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셨답니다. 단순하게 보면 우연의 일치인데 이모께서는 이야기하시면서 자기가 조금 더 옆에 있었더라면 하면서 자책하시고 아직도 느끼지 않아도 될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버려진 침대에 무슨 사연이 있었고 또 도대체 왜 그런 일을 겪은 건지 단지 신경쇠약 때문에 헛것을 보신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침대를 들여온 게 불행의 시초였는지 그 문틈새로 왔다 갔다 했던 그 정체불명의 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당시엔 워낙 경험도 없고 안 좋은 일이 겹치다 보니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으셨답니다.